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9월달 고1 학생들의 국어 교육적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한국사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요, 한국사 1은 전 범위가 다 들어갔고, 2학기 때 배우기 시작하는 한국사 2는요, 1단원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운동, 2단원 일제의 수탈 정책과 한국인의 삶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즉, 해방 후 현대사는 시험 범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번 시험 세트에서는 오답률이 50%를 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1 학생들은 내신을 공부하는 학년이니까 역시 내신을 공부하는 학년답게 모의고사 문제는 진짜 아무 말 대잔치에 불과하죠. 그래서 잘 쉽게 풀어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금방 신석기 시대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조그만 글씨로 뭐처럼 그렇게 있는 거 제가 큰 글씨로 옮겨 써봤는데요. 맨 왼쪽부터 움집 체험, 또 갈돌 갈판 체험, 가락바퀴 체험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 허전하게 빠진 게 생각이 나죠. 바로 선지 5번 같이 비쌀물이 토기 대표적인 키워드 답 찾았습니다. 선지 1번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제도고요. 선지 2번 고인돌은 바로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 때 키워드고, 선지 3번 상평통보는 또 조선 숙종 때부터 해서 역시 조선 후기 때 유통된 화폐고, 선지 4번 철제농기구 요것만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갑니다. 문제 2번 가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려의 토지제도, 그럼 벌써 전식과 딱 나왔죠. 예, 역시 전식과 의의를 설명한 것이 바로 아래줄에 있습니다. 관리 등에게 수조권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수조권이라고 하는 게 관리들한테 이제 일종의 월급같이 녹봉을 줘야 되는데 그걸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땅에서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관리들한테 준 걸 가리켜서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제 전식과의 제도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 시행될 때가 이제 경종입니다. 경종은 5대 임금이고요. 근데 이때 특이한 거는 지급 기준이 관품, 즉 그 관리 등급에 따라 가지고서 땅을 차등 지급한 게 아니고, 차등 지급한 것뿐만이 아니고 인품도 역시 지급 기준이 됐다고 하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게 개정 전식과라고, 경정 전식과라고 하는 건데, 뭐 명칭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두 번째로 또 개정된 것이 바로 목종 때입니다. 목종은 또 고려 7대 임금이고, 이제 여기서는 지급 기준에서 인품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종 때는 이제 경정 전식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또 지급 대상이 아무래도 땅이 모자라지다 보니까 전직 관리는 빠지고 현직 관리자를 한테만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한능감 심화 과정 대비한다면은 물론 다 이거 변청 과정을 또 잘 암기해 두긴 하겠습니다만,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그냥 이런 제도가 전식과라고 하는 것만 알면 뭐 다 충분히 풀리겠습니다. 자, 또 전식과 뜻을 더 잘 풀이한 선지가 선지 3번 답 찾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전식과 뜻이, 전지라고 하는 건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한마디로 밭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논밭 같은 거, 거기서 곡식 걷어들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전지. 그리고 시지는 뗄나무 걷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전지 시지 앞 글자 따가지고 전식과라고 하는 것이죠. 답 3번 찾았습니다. 나머지 제도들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 1번 토지 소유 증서인 지게 발급했다. 이거는 바로 고종 때 대한제국 때 광무 개혁의 하나의 조치로 잘 나오는 거죠. 네, 대한제국 때 지게라고 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해줬고요. 선지 2번 일본 제1은행권을 본위 화폐로 정하였다. 이거는 대한제국 때 1904년 때 이때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들어온 일본 사람 메가타 재정 고문에 의해 가지고 화폐 정리 사업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선지 4번 백성의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즉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야 되는데 너무 군포 두 필씩은 부담이 많고 하니까 그걸 한 필로 줄여진 것이 바로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이고요. 선지 5번 곡물의 국외 유출, 즉 쌀 같은 것의 곡식의 조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 바로 이게 방공령이라고 하는 건데 1889년쯤에 주로 함경도 관찰사라든지 뭐 또 황해도에서도 이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었죠. 너무 일본으로 쌀 유출이 많이 되니까 그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방공령이 이렇게 실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조선 후기 때 19세기 말의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종 때 등용되었던 이 사람은 유배지다. 그리고 그는 사원부 대사원으로서 사림의 여론을 앞세워 일부 훈구 세력의 공문 삭제, 즉 사실 중종 반정, 즉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울 때 공 세운 것도 별로 없는데 공신이랍시고 또 많은 훈장이라든지 뭐 또 혜택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삭제하자, 그런 걸 가리켜서 위훈 삭제, 그런 얘기가 또 조광조의 정책 중에 있었죠. 그래서 많이 훈구파의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기묘사화로 인해서 이렇게
이곳에 유배를 당했고 나중에 결국 사약받고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그 지역이요. 여기 글씨 조그맣게 써 있어가지고 제가 크게 써놨는데 전남 화순 지역입니다. 자, 이 조광조 하면 또 인재 등용제도 뭐 하나가 빠졌죠. 바로 그게 현량과가 생각이 나는데 역시 현량과 실시가 답 선지 5번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답 5번 금방 쉽게 이 사람이 조광조라는 것만 알면 금방 답 5번 현량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과거 제도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의 천거 추천해 가지고 인재를 등용한 제도인데 이 현랑과 실시하게 되는 과정에서 조광조 같은 찬성파와 또 그 반대파 간의 논쟁이라든지 배경에 대해서요 얼마 전에 실시가 되었던 2026학년도 법학 적성 시험 리트라고 그러죠. 거기 또 이런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이 현랑과 실시의 배경에 관한 리트 지문을 또 해설 영상을 올린 것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답 찾았고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호포제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전에 균역법에서 군포 두피를 한 필로 줄여주었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양반들은 요리조리 피하고 군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양반한테도 군포를 내게 한 제도가 호포제고요. 선지 2번 청해제는 또 신라 말기의 장보고고 또 선지 3번 서경천도 주장은 고려 인종 때 묘청이죠. 선지 4번 유화도역은 다 아는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네, 4번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이번 시험 세트에는 50% 오답률 넘는 게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오답률이 47.6%로 높게 나온 것이 요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역시 가볍게 읽어보더라도 상감청자, 팔만대장경 금방 고려의 문화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역시 고려 수도 개경도 바로 너무 친절하게 힌트가 주어지고 있네요. 자, 하여튼 고려하면 역시 고려시대의 편찬된 대표적인 역사서 답 5번 삼국사기 답 찾았습니다. 김부식이 지었죠. 네, 나머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역시 석굴암은 신라 때 만들어졌죠. 8세기 때. 그리고 선지 2번이 또 좀 은근히 선택이 많이 되었는데요. 아마 생소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이었고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 이름은 뭐였습니까? 맨 처음 전기 때는 국자감이었다가 고려 후기로 들어와서 명칭을 성균관으로 바꿨죠. 선지 3번 훈민정음 창제는 뭐 볼 필요도 없고 선지 4번 독립신문은요.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 독립협회에서 발행한 한글신문이 맨 처음에 독립신문이었고 나중에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기간제로 발행한 신문 이름도 독립신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 문제 5번 어느 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금방 가운데 줄 화성건설군상 하면 금방 조선 정조임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조임금 하면은 또 그 궁궐 안에 구체적으로는 창덕궁 안에 이렇게 왕실 도서관 같은 규장각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답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규장각 육성. 네. 나머지 보면 선지 1번 우상국 지금의 울릉도 지역이죠. 여기는 신라 지증왕이고요. 선지 3번 지방의 12목 설치. 즉 고려 때 고려 6대 임금 성종 때 최초로 12목을 설치하면서 지방관을 파견했죠. 선지 4번 조사 시찰단 파견. 요건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 조사 시찰단은 고종 때 1881년에 일본에 근대 문물 배우러 오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왼쪽에 수신사 썼습니다만 이제 뒤에도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정식으로 일본에 보내는 사절단 이름은 수신사였고요. 이제 근데 조사 시찰단은 정식으로 보내는 사절단이 아니고 비밀리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아마 암행어사 형식을 띄워가지고 부산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비밀리에 일본에 가서 근대 문물 배워오라고 보낸 사람들 그 단체를 가리켜서 조사 시찰단이라고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1881년이고요. 그 다음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요건 또 고려 공민왕 때 반원 정책의 하나죠. 즉 원나라가 쇠약해질 무렵에 가서 이제 그동안 많이 원나라 간섭받아온 것을 하나둘씩 철폐하는 그런 거였고 이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하는 건 바로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6번 갑니다. 6번 문제, 가에 들어갈 통치기구입니다. 고려시대 중앙정치기구로 국정을 총괄한 최고관서. 자, 그건 바로 딱 선지 3번 같이 중서문화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고려는요, 당나라식의 삼성육부를 본따긴 했습니다만, 근데 삼성을 둔 것이 아니고, 삼성 중에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해가지고 중서문화성, 또 하나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상서성.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 이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육부는 뭐 거의 당나라식으로 따랐고요. 자, 답 찾았고, 근데 여기서 참고로 이 중서문화성에 속한 낭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한 대가나 일원이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한능검에 대비해서 뭐 중서문화성의 또 역할 같은 거 할 때 가끔 선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통치기구들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시편제는 뭐 통치기구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건 세종 때고요. 선지 2번은 집사부는 바로 이
신라 때 마치 중서 문화성 같이 신라 때 이제 최고 통치기구였습니다. 국정을 총괄한 최고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사부의 또 최고 뭐랄까 그 뭡니까 최고 직위가 시중이었죠. 시중. 그러니까 왕 다음에 권력자였습니다. 집사부의 시중. 또 선지 4번.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건 바로 1차 갑오개혁 때 개혁 작업을 총괄했던 기구 이름이 군국기무처고, 또 선지 5번. 통리기무아무는 군국기무처보다 한 10몇 년 앞서죠. 바로 1880년에 바로 개화 작업을 총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통리기무아무인데 나중에 이모군란 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가 왕조의 대외 관계입니다. 자, 이것은 이쪽에 이제 윤관을 그렸다. 그리고 여진이 국경을 위협해서 별무반 창설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바로 금방 고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시기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동북구성을 쌓았던 때가 1107년쯤이고, 근데 뭐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대략 12세기 초라고만 그렇게 시대 부분만 알아두더라도 아주 충분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려 왕조의 대외 관계를 묻는 거니까 뭐 고려 왕조 같으면 참 파란만장하고 외세의 침입도 많았습니다. 거란부터 해가지고 여진, 몽골, 뭐 홍건적 외구 그렇게 많았죠. 자,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퇴시켰다. 자, 이 고려의 대외관계 중에서 거란이 맨 처음 나오고 그 다음이 여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그 동북구성은 12세기 초의 일이고, 이렇게 귀주에서 거란군 격퇴한 때가 바로 강감찬이 활약했던 거란 3차 침입일 때인데, 이때는 이제 연도가 1019년입니다. 그게 거의 100년 정도 차이가 있죠. 자, 답 찾았고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했다. 이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남북조 시대 때 이제 동진, 송제, 양진 그렇게 쭉 이어지는 남쪽의 한족 왕조였습니다. 바로 이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한 때는 바로 백제 4세기 말쯤에 이제 백제 신묘형 때 불교 수용했고요. 선지 2번 마한의 여러 소국을 복속한 나라도 역시 백제였습니다. 원래 백제 자체도 마한의 하나의 소국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점점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흡수를 해서 이제 거의 충청도 전라도 지역 다 병합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선지 4번 에도 막부에 통신사 파견했다. 자, 에도 막부는 1603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하여튼 여기에 이제 아직 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선이 보낸 사절단 명칭은 통신사였고, 아까 전에 또 봤듯이 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후에 보낸 사절단, 공식 사절단 이름은 수신사였습니다. 또 선지 5번,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다. 이건 바로 이모군란 이후죠. 네,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한 조약 이름은 제물포 조약입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참고로 적어놓은 것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내다 보면은 뭐 고려 아니면 조선에 고 이제 뭐 이 가 왕조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여기서 이제 대외 관계 상대방은 뭐 거란, 여진, 일본, 뭐 중국, 명나라, 청나라 다양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능군 같이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요. 일단 그 고려나 조선은 주어지고 이제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가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해서 이제 다른 외세라든지 뭐 외국 나라, 외국 민족에 대한 이제 그 고려나 조선의 대응이 어떤 것이나,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 외세나 외국 민족이 어딜 말하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 찾는 문제가 한능검 수준 정도 되면 그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 문제 8번 가겠습니다. 8번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금방 첫 줄에 관민공동회가 나왔죠. 즉 원래 독립협회가 주최했던 대중집회가 만민공동회인데, 그 중에서 1898년에 정부 고위관리까지 같이 참석을 해서 했던 집회가 관민공동회라고 했습니다. 금방 이거 독립협회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여기 맨 마지막 조에서 여기서 이제 헌6조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오고 중요한 것이 이렇게 원래 그때까지 왕의 자문기구였던 중추원을 의회처럼 개편하자, 그런 내용이 또 헌6조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독립협회 하면 역시 가장 대표적인 거 선지 1번 같이 독립문 건립, 답 금방 찾았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1898년 들어와가지고 중추원을 의회처럼 개편하면서 나름대로 입헌 군주제를 독립협회가 지향한 것 같습니다. 이 독립협회가 또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지향한다, 그렇게 결국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1899년에 해체가 되게 되죠. 그 다음 선지 2번 신앙결사운동이라고 하는데 뭐 이 독립협회는 이렇게 종교운동하고는 관계가 멀고요. 선지 3번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했다. 자, 서울진공작전은 일단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많이 의병들이 모였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정미의병이라고 하고, 또 정미의병이 또 확대돼가지고 13도 창의군으로 결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도 창의군이 서울진공작전을 추진했었습니다. 또 선지 4번 진흥왕 때의 국가조직으로 정비가 된 것은 화랑도고, 선지 5번 임진왜란을 거치면 기능이 강화되었다. 아마 이건 비변사를 말하는 걸 겁니다. 이제 뒤에서 나와갔지만 원래 비변사라고 하는 게 빗자다
비자가 들어갔지만 원래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임시기구였습니다. 중종 때 삼포 외란을 계기로 해서 임시기구를 만들었는데 임시외란 병자 호란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나중에 19세기 때, 즉 세도 정치 시기에는 완전히 의정부가 유명무실해질 만큼 국가 최고 기구처럼 된 것이죠. 그다음 문제 9번을 갑니다. 자, 문제 9번은 사회시기 문제입니다. 이게 거의 아마 한등검 같으면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 뭐 그런 컨셉하고도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이제 먼저 가 쪽을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안시성을 지켜냈다. 자, 당나라 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얘기고요. 이때가 645년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집권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오른쪽은 벌써 연개소문이 죽었고 고구려가 망한 얘기가 나오네요. 고구려 평양성을 빼앗기다. 이때가 이제 668년인데 여기서 사실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을 시킨 것은 나당연합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나당연합군이라고 안 쓰고 위적이라고 그렇게 썼을까? 바로 그 이제 위적이 나당연합군인데 그걸 답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여기는 자료에는 나당연합군이라고 안 썼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었다. 자, 그러니까 645년 당시에 당태종이 이제 단독으로 고구려 공격했는데 맨 처음은 자신 있게 공격했습니다만 결국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니까 신라와 연합을 하게 되죠. 또 마침 신라도 계속되는 백제의 공격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 당나라하고 손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시성 전투가 645년이고 나당 동맹 결성이 648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례로 뒤에도 나왔지만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또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선지 1번. 발해가 건국되었다. 자, 발해는 물론 연도는 698년입니다만 정확한 연도 모른다 하더라도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 대종을 중심으로 건국되었으니까 1번 땡이고요. 선지 2번. 이자금이 난 요건 또 고려 인종 때죠. 즉 1126년 가장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 이자금의 난과 묘청의 난이라고 늘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선지 4번. 최충원이 교정도감 설치했다. 요건 또 12세기 후반 정도만 대략 시기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겠습니다. 즉 무신 집권기 때 이제 최충원이 집권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설치한 것이 교정도감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건 또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바로 고조선 때 기원전 194년 때 위만이 맨 처음에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고조선에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그 역사학계가 아니고 그렇죠. 맨 처음 저 삼국유사를 쓴 이름부터 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그 시기 이유를 가리켜서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는 고조선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 문제 10번을 가겠습니다. 자, 10번 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쭉 보면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바로 금방 을사니각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고종이 거부해서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식 조약에 들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당시 미주에 있던 한인 사회에서도 이런 을사늑약의 체결의 불법성이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하여튼 을사늑약하면은 이게 선지 3번 그 뒷얘기가 바로 이 고종이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3명의 특사를 파견했죠. 바로 그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배경이 되었다. 선지 3번 답 찾았고요. 바로 그래서 그 후폭풍이 이제 일제에 가지고 고종 황제는 강제 퇴위를 당한 거죠. 네,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비변사 설치. 아까 전에 그 8번, 5번 선지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할 때 한번 비변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 이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중종 때 삼포 외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처음 임시기구로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 명종 때 을묘 외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기구, 이제 임시가 아니고 상설기구가 되었다가 조선 후기 들어와서 최고기구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선지 2번, 강동 6주 확보. 아까 전에 강감찬의 거란 그 귀지대첩은 3차 침입되었고, 강동 6주는 바로 서희가 위구談判을 통해 가지고 활약한 그때죠. 이건 거란 1차 침입되고요. 선지 4번, 부산 외 두 개 항구의 개항을 규정했다. 이건 바로 최초로 개항하는 조약,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산의 두 개 항구라고 해서 나머지 두 개를 특정하지 않은 게 처음 강화도 조약이 처음 체결될 때는요, 개항을 할 항구로 딱 부산만 특정해놓고 나머지 두 개는 차차 형편을 봐가면서 특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원산이 개항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인천이 개항을 했습니다. 또 선지 5번,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기로 약속했다. 이건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간단히 좀 교전을 벌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그 후에 그 텐진 조약을 체결하면서 두 나라 군대가 일단 조선 땅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한 9년, 10년 이후에 또 조선 땅에서 다시 마주쳐가지고 청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11번 다음 일기에 나타난 전쟁의 영향인데요. 청나라 침입, 남한산성 금방 답 나왔습니다. 바로 인조 때 병자 호란이 되겠죠. 자, 여기서 참고로 아래 1월 19일자 일기를 보시면 최명길 등이 국서를 전했으나 청이 답서를 보내지 않았다. 자,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즉 신하 신자 글씨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왜냐하면 이 배경이 병자 호란이 청나라 측에서 조선한테 군신관계를 맺자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선이 거부를 해가지고 쳐들어온 사건이 병자 호란입니다. 바로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늘 항상 이렇게 병자 호란이 끼친 영향하면은 항상 병자 호란의 치욕을 갚자 그러면서 나중에 인조 다음에 효종대 들어와서 북벌론 즉 청나라에 복수하자 그런 거 늘 항상 짝으로 나옵니다. 답 금방 찾았습니다. 그 효종 자신부터가 먼저 복림대군 시절에 또 청나라의 볼모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답 2번 하여튼 북벌론들 나오는 답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1번 백제 멸망. 아까도 봤지만 나당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보다 백제가 먼저 660년에 망했죠. 또 선지 3번 전주화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동학농민운동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하고 화약을 체결한 것이 전주 화약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키워드가 직광소인데 직광소는 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또 선지 4번 개경 환도가 단행되었다. 즉 고려 수도 개경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돌아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프롬 강화도가 되겠죠. 즉 몽골과 이제 전쟁하는 동안에 장기간 동안 강화도에 피난가 있다가 몽골과 강화를 맺고 이제 즉 전쟁을 종료하기도 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온 사건이 그 개경 환도고요. 이때가 연도로 말하자면 딱 무신정변이 일어난 지 100년 후가 되겠습니다. 딱 1270년 연도 외우기 좋습니다. 또 선지 5번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아까 전에 정조임금 얘기 나올 때요. 원래 규장각은 창덕궁 안에 서울에 있었고 근데 왜 규장각이라 가지고 또 강화도에 여러 가지 왕실 행사에 관련된 의궤나 그런 또 자료나 서적 같은 걸 보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된 건 바로 프랑스군이 쳐들어왔던 병인양이었다. 이렇게 약탈되었죠. 그다음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12번 밑줄진 정변인데요. 김옥균 나오고 우정총구 개국 축하연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 나왔으면 다 끝났습니다. 바로 1880년대 갑진정변이고 자 갑진정변은 일단 흐름상 라구관처럼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또 대한제국이 수립되기 전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도로 말하자면은 강화도 조약은 76년이었고 대한제국 수립은 즉 고종이 황제가 되는 대한제국 수립은 1897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전에도 10번에 5번 문제에 이렇게 갑진정변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텐진조약을 체결했고 텐진조약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청나라하고 일본 양국 군대는 조선 땅에서 철수하기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둘 중에 하나 군대가 또 조선 땅에 들어올 때는 상대방에게 통보해 준다. 바로 그 텐진조약의 근거에서 농민운동 때 먼저 청나라 군대가 조선 정부 요청받아갖고 들어오고 그 통보가 일본군에 가서 일본군도 따라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을 벌이게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왼쪽부터 그냥 간단한 연도 같이 보겠습니다. 인조반정 즉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은 1623년이었고 홍경래의 난 이건 순조 때입니다. 순조 또 뒤에 아마 순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홍경래의 난 즉 서북민 차별에 반발해서 그것이 주요 원인이 됐던 홍경래의 난은 1811년이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국권 피탈 다른 말로 한일합병 경술국치라고 한 이 해는 1910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지난해에만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집행한다더니 실제로 헌병대에서 태형을 집행했다더군. 그리고 역시 오른쪽 키워드 헌병경찰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헌병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군사경찰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군대 안에서만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민간이 하는 민간에서까지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포스러운 무단 통치를 했던 바로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1910년대 말하는 것이고요. 역시 또 1910년대 경제정책 하면은 회사령도 있지만 이렇게 선지 4번 같이 토지 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이것도 1910년대 대표적인 일제 경제정책이 되겠습니다. 답 금방 찾았습니다. 네, 나머지는 일제강점기와 전혀 관계가 없네요. 선지 1번 화백회의는 또 신라 때 귀족회의였고요. 선지 2번 상성 총관부 공격. 아까 전에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할 때 공민왕 나왔습니다만 역시 공민왕의 또 대표적인 반론 정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상성 총관부 공격하는 것이었고요. 선지 3번 농사식설 요얘기는 또 조선 세종 때고 선지 5번 대동법 확대 시행. 자 일단 대동법 하면은요 원래 조선 전기 때는 집집마다 특산물 내는 것인데 워낙 폐단이 많다 보니까 조선 후기 처음 광해군 들어와서 이제 그 특산물 내는 대신에 땅 가진 사람들이 쌀이나 돈이나
그런 걸로 대신 내라고 한 제도가 대동법이었습니다. 그 맨 처음에는 광해군 때 경기도에 한해서만 시행을 하다가 점점 이제 충청도 등등 해서 100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뭐 간단히 조선 후기라고 하면 되겠죠. 그다음 14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14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대구가 나와 있고요. 역시 아래쪽에 설명 보면은 일본에 진 나라빚 갚기 위해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늘 나오는 화폐 숫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화폐 가치로 기준해가지고 1,300만 원 늘 나오죠. 근데 여기는 그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나라빚을 갚기 위해 1907년 대구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 바로 국제부상 운동이 되겠고요. 국제부상 운동하면 늘 나오는 선지가 있죠. 바로 선지 4번 같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금방 찾았습니다. 예, 선지 1번 가보계획은요. 이건 좀 더 국제보상운동보다는 전이죠. 아직 대한제국보다 전입니다. 즉 1894년부터고요. 선지 2번 김부식이 이끈 광군에게 진압되었다. 아까 전에 3번 선지의 묘청, 즉 서경 천도 주장했던 묘청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역시 김부식이었고요. 선지 3번 삼정 인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가장 세도 정치가 극성을 부렸던 이 철종 때 워낙 삼정의 문란이 심하다 보니까 임술 농립봉기가 일어났죠. 이때가 1862년이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조선 정부도 정신 차린다고 해서 좀 삼정의 문란을 개선한다 그런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 삼정이정청. 하여튼 이건 늘 항상 임술농립봉기와 짝이 드는 선지고요. 선지 5번 요건 좀 생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려고 했다. 자, 이건 이제 러시아라든지 뭐 여러 서양 나라들이 이권 개입할 때 나온 얘기인데 하여튼 러시아가 부산 쪽에 있는 전령도 지역을 일종의 석탄 저장소로 쓰기 위해서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그걸 저지하는 활동을 한 단체가 또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15번 가겠습니다. 네, 문제 15번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 시가 뭐 간단히 문학으로 나오고요. 하여튼 결국 핵심은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아까 전에도 외교장각 도서 얘기할 때 아까 11번에 5번 선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들어와서 병인 양요 때 강화도에 보관하고 있던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고 했고요. 하여튼 요거는 병인 양요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가끔 한등급에도 이제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 병인 양요 때 활약했던 조선인 장수가 양원수입니다. 그리고 그 활약했던 성 이름은 정족산성입니다. 그래서 또 병인양요와 또 심양요 때 활약했던 조선인 장수의 이름을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이 병인양요 때는 정족산성에서 양원수가 활약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병인양요 배경이니까 바로 이렇게 선지 1번 같이 그해 1866년에 대대적으로 이제 조선에서 이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였고 대대적으로 천주 교도들 탄압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그 탄압받아가지고 사형에 처해지거나 그런 사람 중에 프랑스인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프랑스가 쳐들어온 것이고요. 자, 선지 2번 아건파천이 단행되었다. 자, 아건파천은 병인양요보다 30년 후입니다. 즉 이제 1896년 2월에 있었죠. 바로 조선 왕 고종하고 세자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인데 그 전에 바로 왕비가 일본 사람들한테 시해드는 그 을미사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순서가 먼저 을미사변이 먼저고 아건파천이 다음이고요. 선지 3번 전민변정도금 요것도 공민왕때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반원 정책이라보다 일종의 뭐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 정책 같은 거죠. 그래서 전민 변정도금, 즉 억울하게 고문 세족들한테 땅을 빼앗기거나 노비 같은 사람들 바로잡아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선지 4번 삼별주 항쟁. 아까 전에 최충원 얘기 나왔습니다만 바로 삼별주 하면은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이죠. 근데 아까 11번 4번 이제 고려 정부가 몽골한테 사실상 항복을 하고 다시 개경으로 환도했죠. 바로 그런 개경 환도에 반발한 사건이 이렇게 삼별초의 항쟁이고요. 선지 5번 광해군이 중립 묘기폈다. 이건 뭐 그 병인양과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16번입니다. 가 사건의 영향인데요. 일단 1912년에 간행되었다는 신소설 마상루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는데 이 소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 스토리가요. 보니까 개화정책 추진과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 등에 반발하여 구식군들이 일으켰다. 바로 금방 이모군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가 1882년, 즉 갑신정변보다 2년 먼저죠. 자, 근데 이제 혹시 이 마상루라고 하는 신소설이 혹시나 이제 국어 시험에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모군란의 한 영향 찾아보면요. 일단 선지
5번밖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요걸 다른 선지들 중에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 놨으면은 좀 답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겠습니다만, 워낙 1, 2, 3, 4번 중에 뭐 매력적인 선지가 없다 보니까 답 5번으로 고르는 거 뭐 그렇게 별로 오답률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 이모군란을 결국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지나봤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경제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지 5번 같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한 겁니다. 아까 전에도 강화도 조약 나왔습니다만, 일단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하긴 했지만 일본 상인들은 뭐 일종의 거류주라고 그래가지고 개항장에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은 빠져나와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직접 들어와서 장사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청나라 상인들은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내륙 지역까지, 즉 이렇게 서울 지역까지 뭐 거리 제약 없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논리적인 맥락으로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을 했고, 그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는 그런 일환 하나로 이렇게 경제 정책으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논리적 흐름으로 이해하면 훨씬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7번에 5번 선지로 나왔었죠. 물론 그때는 오답 선지였습니다만, 또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정답으로 잘 나온 선지가 바로 재물포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갑니다. 각 운동의 전개 과정인데요. 고부 농민 봉기가 처음 발단이었고, 그 다음에 보구 가민과 제폭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이고, 또 역시 핵심 인물 전봉준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동학 농민군이 그 동학 농민 운동을 하는 사이에 또 일본군은 경복궁을 침범했죠. 아까 전에 텐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일단 조선 땅에서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물러갔습니다만, 이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청군과 일군이 또 다시 조선 땅에 들어왔죠. 이제 그 중에서 일본군은 직접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경복궁을 침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혁 작업을 강요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아까 전에 궁극기무처가 나왔지만 1차 갑오 계획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여기 자료에서 말하는 내정 간섭은 1차 갑오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능검도 그렇고 좀 어려운 내신 시험에서는 이 1894년부터 해서 동학농민운동하고 1차 갑오 계획하고 또 청일전쟁에 서로 맞물려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굳이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키워드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 11번 선지 3번에서 화약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와 화약을 체결한 것이 전주 화약이고, 그 전주 화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전라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개혁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또 십강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돼서 늘 나오는 키워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십강소예요. 십강소, 전주 화약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태학 설립했다. 이건 한참 전에 고구려 때 얘기죠. 고구려 소수림왕 때 최고 교육기관으로 설립한 것이 태학이고요. 선지 3번 매소성 전투화. 자, 요것도 아까 전에 나당연합군 나왔습니다만, 이제 나당연합군이 고구려까지 다 멸망시켰는데 계속 당나라가 아예 그걸 기울여가지고 한반도를 다 통째로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 신라가 저항해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 그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당나라군을 몰아내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나온 전투가 이 매소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소성 전투가 675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벌포 전투가 676년. 그렇게 해서 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해가지고 딱 당나라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대한국국제. 이건 이제 대한제국 때 아까 전에 독립협회가 1898년 말에 해체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에 1899년에 대한제국은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제군주 국가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내용으로 일종의 헌법같이 이렇게 반포한 것이 대한국 국제죠. 여기서 대한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대입니다. 또 선지 5번 최씨 무신정권이 수립되었다. 이거 한참 전에 아까 전에도 최충원 교정도감 또 산별초 얘기 나왔습니다만, 한참 전에 고려 때 무신 집권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18번 가겠습니다. 자, 18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성지방법원자, 역시 경성이라고 하는 건 일제강점기 때 서울을 부르던 명칭이었고요. 하여튼 판사하고 안창호하고 이렇게 재판 때 나눈 그 신문 내용인데요. 안창호 선생의 이제 말 중에서 이 단체가 바로 양기탁, 이동영 등과 함께 한국인의 자립자존 정신을 보급할 목적으로 조직한 비밀 결사 단체다. 그리고 또 이 활동 중에 평양의 대성학교를 설립했다. 바로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 본인이 세운 것이고, 그리고 경성과 평양에 서점을 경영하였어. 자, 물론 한능검 단계 가면은
안창호 선생이 여러 가지 단체 결성에 그렇게 또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만 하여튼 여기서 이제 요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양기탁 이동영 그리고 비밀 결사단체 또 대성학교 나오니까 요거는 딱 1907년에 아직은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이죠. 1907년에 그 만들어졌던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민회 하면 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 이렇게 선지 5번입니다. 바로 최초로 국외 즉 조선 땅 밖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민회가 건설한 독립운동 기지가 있는 곳이 그 서간도 지역에 구체적으로는 삼원보 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신흥 강습소 또 신흥 무관학교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네, 서간도 또는 삼원보 지역에서 또 여기서 신흥 강습소 또 신흥 무관학교 이렇게 시민의 활동에서부터 기원을 했고요. 네, 나머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사군 육진 요건 지금처럼 이제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개척한 세종 때 이야기고요. 선지 2번 조선 청약 유포를 반대했다. 요거는 그 1881년 연도를 제가 쓸까요? 네, 이렇게 1881년에 유정척사 운동의 또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로 그 영남 마인소가 나오죠. 즉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게 김홍집이 일본에 수신사로 다녀와서 그 청나라 외교관에 쓴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왔죠. 그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유생들이 반대 운동을 일으킨 것이 영남 만인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82년에 이제 최초로 서양 나라 중에서 최초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고 또 선지 3번 교조 신월 운동 전개. 이건 바로 앞에 봤던 동학 운동의 처음 이제 발단은 처음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혹세 무민의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죽었다. 이제 그런 교조가, 즉,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풀어달라. 그런 교조 신원 운동부터 처음 동학 운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선지 4번, 광교토 대왕너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 네, 19번으로 올라갑니다. 자, 19번. 아까 전에 이제 일제시대를 딱 10년 단위로 구분한 것 중에서 바로 처음 첫 단계 1910년대 얘기가 아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일제가 전쟁을 광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요. 오른쪽에 국가총동원법이 적용되었던 이 시기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 그 얘기고 여기서 참 이 사도광산 얘기가 나오는 게 일종의 좀 그 뭐랄까 시사성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여튼 이 사도광산이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이제 다만 이렇게 한국같이 여기서 많이 좀 식민 통치를 당한 그 지역의 국민들이 또 고초를 겪은 이렇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강제 동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유네스코의 조치에 대해서 많이 좀 불만이라든지 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하여튼 여기서 국가총동원법이라 하는 거는 일단 중일전쟁이 37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건 한마디로 말해서 뭐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전반까지가 되겠고요. 늘 나오는 선지가 뭐 민족 말살 정책이 나오든지 또 인적 정원, 물적 정원, 수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해당되는 게 선지 5번이 답이겠습니다. 황국 신민서사 암송, 즉 민족 말살 정책 중에 하나죠. 네, 선지 1번 후상북 통일, 즉 고려 태조 왕건이 936년에 후상북 통일했고요. 말도 안 되는 선지고. 선지 2번 홍범 14조라고 하는 건 이건 1차가 아니고 2차 가보개혁 때 이제 고종이 앞으로 조선은 이렇게 정치 개혁을 하겠다. 일종의 정치 개혁을 이렇게 하겠다는 강령같이 발표한 것이 홍범 14조고. 하여튼 이건 2차 가보개혁 때 또 중요한 키워드고. 선지 3번 노비안거법 이건 고려 4대 임금 광종 때고. 선지 4번 22담 내 왕족 파견 이건 또 백제 특히 또 왕을 구체화 시키자면은 문영왕 때죠. 하여튼 22담로 하면은 백제 때의 키워드라는 것만 알아도 뭐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을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진주 지역의 사족 명단을 기록한 향안입니다. 자, 이 시기가요. 이 공명첩이란 납속책 등으로 분홍층이 신분을 상승시켰다. 그래서 본래 사족 여기서 사자는 선비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양반 집안 사대부 집안이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는 농민층이었는데 이렇게 좀 부를 쌓아가지고 새롭게 양반 신분으로 되면서 이제 일종의 뭐 장부 같은 걸 만든 것이 바로 공명첩, 납속책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요 시기는 그 신분 사회가 신분 질서가 동요하던 바로 조선 후기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중 요 선지 중에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선지 1번에 있네요. 순조. 자, 이 왕이 주어진 것만 하더라도 금방 조선 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쭉 굳이 뭐 너무 이렇게 쉽게 순조라고 답을 주기보다는 그냥 왕까지는 뭐 안 주어져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순조하면은 정조 다음이 순조고요. 딱 순조가 즉위한 해가 19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입니다. 아니 1800년입니다. 네, 이렇게 정조가 승화하고 순조가 즉위한 해가 바로 19세기가 시작되는 1800년이고요. 하여튼 순조가 공노비, 즉 관청에 속해 있던 노비들 아직 산노비는 아닙니다. 공노비를 해방시킨 조치를 한 때가 바로 즉위 초기인
1801년이 되겠습니다. 이 1801년이 또 대대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했던 신유박해가 있던 해죠. 네, 아까 전에 병임 양요의 원인이 되었던 병임박해가 나온 김에 이렇게 순조 초반 1801년에는 또 대대적인 천주교도 탄압 사건 신유박해가 있었고 바로 이때 정약용도 귀향을 가게 된 것이고요. 자, 선지 2번을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공도비는 순조 때 해방이 됐고 이제 공도비 말고 같이 산호비까지 포함해서 노비 신분이 완전히 법적으로 없어지게 된 거는 이제 1차 갑오개혁 때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2번 일제가 신사참배가 강요했다. 이건 아까 전에 바로 19번에 봤던 그런 시기죠. 즉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시기고요. 선지 3번입니다. 원종과 애노가 봉기 일으켰다. 이건 또 신라가 거의 막장으로 가던 하대라고 불리던 시대에 바로 진성여왕 때고요. 정확한 연도는 9세기 후반 889년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4번 권문세족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했다. 이 역시 권문세족 얘기 나오면 이건 또 고려 때 원간섭이 때 지배층 이름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르죠. 또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명칭은 원래 그 아까 전에 중성문화성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고려 때 그 최고의 국방회의기구 국방회의기구 이름이 도병마사지 않았습니까? 네, 고려 전기 때 국방회의기구 이름이 도병마사였는데 이제 원간섭기 때 명칭이 격화되면서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또 선지 5번 육두품 세력이 사회 계획을 요구했다. 요건 이제 대표적으로 최치원 같은 그런 유수품 중에서 당나라의 또 유학도 갔다 온 엘리트 세력들이 이제 아까 전에 바로 위에 진성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한테 건의했습니다만 제대로 뭐 건의가 받아들여질 그런 상황이 아니죠. 하여튼 요거는 바로 9세기 말 신라 하대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아니고 9월달 고일 학생들의 교육청 모의고사 복습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